안녕하십니까.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콩팥의 날 기념 대한신장학회에서 말씀드리는 네 번째 시간은 신대체요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대체요법이라고 하면 신장을 대신하는 치료죠.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신장이식을 제외하고는 혈액투석, 복막투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함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서로 의사를 공유하고 결정하는 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공동 의사결정 혹은 공유 의사결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번 네 번째 시간에는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산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송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교수님 모셨는데요. 임정훈 교수님과 김효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임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중요한 아주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동 의사결정에 관한 동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바르고 현명한 의사결정 방법. 함께 다정히 고민해준 선생님을 만나서 참 다행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결심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참 좋았습니다. 다 함께 행복할 기회를 갖게 되어 다행입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만족하는 공동의사결정에 우리 모두 참여하겠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다 함께 행복한 신대체요법 함께 만들어가요. 예, 동영상 좀 어떠셨는가요? 예, 여기서 말하는 다행이라는 말은 참 다행이다 이런 뜻도 되고 다 함께 행복이라는 그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임정훈 교수님께서 이제부터 혈액투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김효진 교수님께서 복막투석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임정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4년 저희 세계 콩팥의 날을 기념하여 다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함께 결정하면 두렵지 않아요. 투석 방법의 선택에 대한 내용으로 혈액투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제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말기 신부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을 통해서 콩팥의 기능을 평가하게 되는데 크게 1단계부터 5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90점 이상인 경우를 1단계, 60에서 90점인 경우를 2단계, 30에서 60점인 경우를 3단계, 15에서 30점인 경우를 4단계, 가장 나쁜 콩팥 기능을 우리가 5단계인 15점 미만을 5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5단계의 환자분들은 콩팥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하게 되고 우리 콩팥이 하는 기능인 이제 소변을 만들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들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콩팥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콩팥 기능 대체 치료가 필요하고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콩팥 이식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콩팥 기능 대체 치료에는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역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우리 신장이식이 되겠습니다. 신장이식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콩팥을 받아와서 내 몸에서 기능을 하게 하는 방법이고 내 몸이 콩팥이 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폐물 배출이라든지 수분 균형을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장이식을 하기 위해서
위해서는 신장을 누군가가 줘야 하는 그런 신장을 줄 사람, 기증자가 있어야겠고 신장을 받는 분의 상태 또한 건강해야 된다는 이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우리가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선택할 수 있겠는데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은 우리가 이때까지 꾸준히 연구를 해봤을 때, 지속적으로 해봤을 때 어떤 방법이 좀 더 유리하다, 어떤 방법이 더 낫다 이것은 없습니다. 예후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맞는 투석 방법을 선택해서 시행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콩팥 대체요법이 시행되어 온 역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1952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혈액투석이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인 의사에 의해서 이제 혈액투석을 시행했던 그런 것이 최초의 시작이고, 그 이후에 65년도에 우리 한국 의사에 의해서 혈액투석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만성 콩팥병이 아니라 급성으로 이제 유행성 출혈열에 의해서 콩팥 손상이 발생한 군인을 대상으로 혈액투석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69년도에는 최초의 신장 이식을 시행했고, 또 이때부터 말기 신부전 환자, 꾸준히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인공투석실, 혈액투석실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2년이 지난 이후에 81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복막투석이 도입되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혈액투석기 형태인데요.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형태도 투박하고 효율도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콩팥 기능 대체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분들의 빈도를 한번 보면 이 노란 점들이 매년 새롭게 콩팥 기능 대체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들인데요. 이 환자 수로 보시면 노란 점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고, 2022년도를 기준으로는 약 18,000명 이상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이나 이식을 시행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혈액투석을 시행하신 분들이 약 83%로 가장 많았고, 신장 이식을 한 분들이 10%, 복막투석을 한 분들이 6% 정도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혈액투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혈액투석이란 것은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 요독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소변으로 나가야 될 독소 물질들이 소변으로 나가지 못하고 축적되고, 또 오줌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 잉여된 수분들이 나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체외에 존재하는 투석기를 통해서, 투석막을 통해서 이런 노폐물과 수분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혈액을 밖으로 빼서 투석기를 거쳐서 깨끗하게 걸러진 혈액을 다시 환자분의 몸으로 이제 주입시켜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요독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제거할 수 있는 투석이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투석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혈액투석은 환자분이 투석기계와 투석의료진이 있는 혈액투석실을 방문하여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오전이나 오후, 야간 등 본인이 어떤 때 좀 더 투석을 받는 것이 좋은지를 선택해서 본인에게 맞는 투석 시간에 투석실을 방문해서 투석을 받으시면 되겠고, 투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팔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가는 혈관으로는 피를 많이 뺐다가 많이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의 혈류 흐름을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굵은 혈관에 굵은 바늘을 찔러서 이제 우리가 많은 양의 혈류를, 노폐물을 빠르게 거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관을 굵게 만드는 이런 동정맥류 수술을 미리 만들어야 하고, 이 굵어진 혈관에 투석을 하실 때마다 바늘을 2군데 이렇게 찔러서 투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미처 동정맥류를 만들기도 전에 갑자기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응급하게 투석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굵은 혈관에 바로 굵은 도관을 삽입해서 이제 투석을 시행하고, 또 추후에 동정맥류를 만들어서 투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굵은 혈관에 굵은 도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라든지 출혈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미리미리 동정맥류를 만들고 응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투석을 시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혈액투석을 직접 시행하시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직접 환자들이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투석 방법을 선택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충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이 다 함께 참여하는 공동 의사결정.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혈액투석을 선택한 환자와 의료진의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 투석하시던 분들이 많아서 혈액투석으로는 20년 넘게 하시던 분이 주변에 있어서 저는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저희 삶의 질을 높이는 투석 방법이 무엇인지, 또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의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선생님하고 병원에 올 때마다 만나서 내가 좀 궁금했던 거, 그런 거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편했죠. 아무래도 이쪽으로 더 확실하게 마음을 굳히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쪽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접할 수 있었고, 외래 진료 시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 케어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투석 무조건 싫어가 아닌 나에게 맞는 방법을 잘 찾아서 잘 관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변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건강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혈액투석은 계속해서 의사를 만나잖아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혈액투석을 선택한 게 좀 커요, 저는. 혈관이 막힌다든지 집에서 하다가 감염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혈액투석은 병원에 와서 의료진을 만나서 할 수 있으니 두려움이 덜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장점은 일단 의료진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부분이 제일 큰 장점 같아요. 따로 신경 써야 하는 거 없이 병원에 시간 맞춰서 잘 가면 병원에서 관리가 되니까 투석하지 않는 시간에는 저희 일상생활 시간을 활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곧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그게 제일 힘들죠. 아무래도 4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오래 하다 보면은 좀 혈관 변형이 커서 기형적으로 변하기도 한다는데, 아직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돼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변형? 사람들이 볼 때 좀 팔이 왜 그래? 하는 정도. 그 정도는 있고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저는. 복직을 해야 하는데 직장에 갑자기 일이 생긴다든가 할 때 병원은 반드시 그 시간에 방문을 하여야 하니 일정을 맞추고 조절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고,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 예전처럼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할지, 여행을 간다면 해당 지역 병원을 방문해서 따로 투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복막 투석을 하든 혈액 투석을 하든 일단은 교수님 같은 경우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한테 복막 투석의 좋은 점, 혈액 투석의 좋은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충분히 그 장단점을 듣고 본인이 결정하는데 교수님이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투석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응급실에 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교육과 상담을 통해 미리 혈관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준비도 함께 하면서 투석을 시작할 수 있어서 불편한 수술을 2번 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적인 면도 절감이 된 것 같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두려움과 거부감도 조금 낮아져서 미리 제대로 알고 준비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껴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자분들이 알고 계신 정보가 훨씬 더 모자라구나, 그런 것들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조금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본인이 정확하다고 믿고 그렇게 계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이 SDM 연구를 통해서 조금 여러 가지 투석에 관한, 또 앞으로의 치료 방향, 각각의 투석에 따른 장단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라고 이해도도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의료진
환자에게도 환자와의 관계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저희가 치료 방향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는 것들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신장 질환 환자분들이, 특히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이 투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구나, 또 투석이라고 하면 혈액투석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더 객관화된 교육 자료도 있고 환자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투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장기적인 환자 삶의 질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좀 더 참여를 해주시면 더 좋은 환자들이 이런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알 권리 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다 함께 행복한 신대체요법 공동의사결정을 통해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고 안전한 투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한신장학회가 함께합니다. 동영상이 이제 마치고 나머지 설명 좀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서 저희 공동의사결정의 장점과 혈액투석을 실제로 하는 환자분의 사례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좀 더 혈액투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혈액투석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의료진을 자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아무래도 병원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러 방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만나서 본인의 불편사항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또 목욕이나 수영, 왜냐하면 투석을 할 때 바늘을 꽂지만 투석을 하지 않을 때는 바늘 같은 것들이 외부에 특별히 노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과 닿을 수 있는 점에 있어서는 제약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또 투석은 투석실을 방문해서 혈액투석실을 방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에는 특별히 투석 기계라든지 장비를 비치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 임신과 간이나 뭐 이런 다른 상황에 관계없이 투석이 가능하고 몸 외부로 특별히 드러나는 이런 외관상의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이 좀 더 혈액투석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혈액투석에 따른 또 불편한 점, 단점의 경우에도 이제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들을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수금 또는 화목토 병원을 방문하셔서 투석을 받아야 하고, 혈액투석을 할 때마다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에만 소요가 되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소요하게 되면 한 5-6시간씩 매번 우리가 투석에 허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단점이 될 수 있겠고, 본인이 만약에 일정을 딱 약속된 시간에 혈액투석실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약속이 생긴다든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혈액투석실과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면이 조금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서 혈액투석을 받는데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여행지나 출장지에 본인이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놓고 찾아보고 이제 방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또 단점이 될 수 있겠고, 투석을 하는 날은 이제 그래도 지장이 덜하지만 특히 투석을 하지 않는 날, 우리가 일주일에 3번은 투석을 하지만 일주일에 4번은 투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날에는 수분이나 칼륨, 나트륨과 같은 음식 섭취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겠고, 동정맥 류를 우리가 통해서 투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 동정맥 류가 막히거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팔 관리를 잘 해주는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혈액투석이 또 불편한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례들을 한번 각각이 통해서 혈액투석이 어떤 분들이 좀 더 혈액투석을 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나는 매일 투석을 하고 싶지는 않다, 하루 정도는 투석 부담 없이 지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혈액투석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번은 투석을 해야 되지만 4일은 투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투석을 하지 않는 날에는 본인이 그냥 하는 생활을 그대로 우리가 지내면 되기 때문에 매일 하진 않아도 되는 투석 방법이 혈액투석이 되겠고,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싶다는 분들은 역시 혈액투석이 좀 더 의료진을 자주 만나서 본인의 그때그때 불편한 점을 고치고 교정하고 또 약도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3번은 일정대로 병원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 싫은 분들은 이 혈액투석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따 뒤에 나올 복막투석에서도 얘기를 하실 텐데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본인이 집에서 스스로 투석을 하는 방식이고 한두 달에 한 번만 병원을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빈도가 훨씬 적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혈액투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동정맥류가 있긴 하지만 바늘을 투석을 할 때에만 우리가 찌르고 투석을 하지 않는 때는 바늘을 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뭐 수영을 한다든지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사우나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복막투석은 배 바깥으로 도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한 투석 방법이 되겠고, 또 나는 내 일상을 배우자나 뭐 다른 보호자에게 많이 의존하고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하기보다는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번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의료진들이 알아서 투석을 시행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이제 보호자분이 병원에 모셔다 주기만 하면 투석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투석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보호자분들이 이제 매일 투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겠고, 혈액투석을 하게 되면 이제 투석이 되는 요양병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 만약에 거동이 많이 힘들어서 왔다 갔다가 힘든 경우에는 입원해서 투석을 하는 경우도 이제 좀 더 고려를 한다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혈액투석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석기계 같은 투석 장비를 나는 집에서는 좀 보고 싶지 않다, 들여놓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혈액투석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혈액투석의 경우에는 투석실을 방문해서 우리가 투석을 받는 방식이고, 투석을 이제 집이나 투석 장비나 도구 같은 것들을 집에서는 특별히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액투석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혈액투석을 받는 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궁금증을 몇 가지 제가 꼽아봤는데요. 환자분들이 혈액투석은 꼭 일주일에 3번씩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방식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투석의 시간과 횟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투석부터 매일 하는 투석까지 다양한 방법, 그리고 회당 시간도 2시간, 3시간, 4시간, 뭐 5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을 조절해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노폐 요독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투석 방법이 이 일주일에 3번, 회당 4시간의 투석 방법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투석을 시작해서 본인이 콩팥이 잔여 신기능의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투석으로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남아있는 기능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 3회가 아닌 주 2회로 투석을 하다가 잔여 신기능이 없어지면 3회로 다시 늘리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의료진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투석을 시작하면 평생 해야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만성 콩팥병으로 콩팥 기능이 서서히 나빠져서 이제 혈액 투석을 시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다시 회복될 확률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속 투석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만성 콩팥병이 아니고 평소에 콩팥 기능이 괜찮으시던 분들이 급성으로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이제 투석을 받는 경우에는 또 그런 나빠진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콩팥 기능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투석을 중지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그 병명이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구분하고 만성에 의해서 혈액 투석을 시행하시는 분들은 한번 투석을 시행하면 계속 투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물론 혈액 투석을 하시던 분들도 장차 신장 이식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혈액 투석이 맞지 않아서 복막 투석으로 전환을 하게 된 다른 투석 방법으로 전환하게 되면 당연히 혈액 투석은 하지 않고 다른 투석 방법이나 이식으로 우리가 콩팥 기능 대체요법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투석을 계속하면 피부가 검게 변한다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혈액투석을 장기간 시행하게 되면 피부가 검게 변하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혈액투석으로 제거가 되는 노폐물, 요독물질도 있지만 제거되지 않는 요독물질들이 피부에 침착한다든지 또는 뇌하 수치에서 생성되는 색소세포 자극 호르몬 유사물질이 제거가 되지 않아서 피부 색소세포를 자극하고 그것이 스로 인해서 이제 색소가 축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염려되는 분들은 투석 요독물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고효율 투석막을 이용해서 요독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평상시에 자외선 차단 크림을 사용하셔서 직사광선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다행 캠페인의 슬로건인데요. 함께 다정히 고민해준 선생님을 만나 다행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결심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다 함께 행복할 기회를 갖게 되어 다행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혈액투석에 관해서 임정훈 교수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환자들하고 면담을 할 때 복막투석보다는 이 사람은 복막투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혈액투석만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일단은 공동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혈액투석만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가 경험한 그 바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예.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이 처음에는 설명을 다 드리긴 하지만 이 환자분은 좀 더 혈액투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복막투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복막이란 이제 장을 싸고 있는 막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막이 효율이 중요하고 막에 손상이 있다든지 배 안에 복강 내에 공간이 좁다든지 유착이 있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부에 큰 수술을 하신 적이 있다든지 이제 배의 크기가 너무 작은 분들은 복막투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혈액투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복막투석은 집에서 본인이 스스로 챙겨서 좀 해야 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고 알아서 좀 스스로 잘 관리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복막투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좀 더 굉장히 쇠약하신 분들이라든지 연세가 굉장히 많은 조금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분들은 좀 더 의료진들이 투석을 직접 진행해 줄 수 있는 혈액투석이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큰 수술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복강 내 수술은 하고 난 다음에 복막투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상의를 하시면은 충분히 복막투석도 가능한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한국의사회에서 혈액투석을 시작한 게 1965년인데 내년이면 그러면 딱 60년이 되는 거네요. 그죠? 우리나라의 혈액투석 역사가 한 60년 정도 되는 건데 첫 번째 시간에 녹색 신장학하고 이렇게 맞춰보면은 혈액투석도 이제 약간 변화의 바람을 좀 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종국에는 혈액투석이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하는 혈액투석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는 보면 집에서 하는 혈액투석도 있고 홈 다이얼리시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하는 혈액투석이 맞아요.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 국내에는 잘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집에서 할 수 있다면 환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그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맞죠. 또 환자분들이 좀 더 시간적인 제약 없이 어떤 날은 내가 약속이 있으면 좀 더 오후에 한다든지 내가 오후에 약속이 있으면 오전에 당겨서 한다든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삶의 질을 훨씬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꼭 저희 나라에도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예.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혹시 집에서만 할 수 있어도 그 혈액투석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세팅이 된다면 상당히 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막투석에 관한 내용인데 복막투석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비율이 보면은 혈액투석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복막투석도 복막투석 나름대로 굉장히 장점도 가지고 있고 특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진 교수님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실 예정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번엔 제가 복막투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환자분들께서 결국 투석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을 때 결국 복막투석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는지를 또 환자분 사례와 함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의사결정 복막투석을 선택했던 부분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투석 방법을 선택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충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이 다 함께 참여하는 공동 의사결정.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복막투석을 선택한 환자와 의료진의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저는 투석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복막투석이든 혈액투석이든. 근데 처음에는 병원에 오기가 싫어가지고 복막투석으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랑 병행할 수 있는 투석 방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글쎄요, 다 너무 모르니까. 그래도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내가 물어보고. 일단 다 좋았어요. 미리 교육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그거를 보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의사 선생님께 상담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뭐 투석할 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이 혈관에 주사바늘 꼽는 게 다른 사람은 한 번에 이렇게 싹 꽂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5번, 4번, 5번 이렇게 꽂아야만 이렇게 꽂을 수가 있었어요. 혈액투석을 그래서 꽂고 하는 혈액투석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복막투석을 원했고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투석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고민했던 점이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였는데요. 그 점이 걱정이었던 차에 밤에 자는 동안에서도 할 수 있다는 복막투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게 되었습니다. 복막투석 하면은 매일 안 와도 좋다는 게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오면 되니까 그 점이 좋았어요.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고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요. 개인적으로 바늘에 찔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데 복막투석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 내 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루에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5시간 와서 또 투석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좀 단점으로 좀 남는 것 같아요. 옷 선택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고요. 많은 복막투석액을 집에다가 보관해야 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사우나라든지 수영 같은 걸 좋아하지는 않아서 저에게는 큰 단점이 아닌데 사우나라든지 통목욕 아니면은 수영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복막투석을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나의 생활에 대해서 편하게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게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나눠 쓸 수 있고 그거 하나부터 10까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할 수 있고. 의사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저한테 맞는 투석 방법을 같이 상의해가면서 저의 의견을 같이 물어봐 주시면서 결정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긍정적으로 치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결정 자체에 대한 확신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DM 연구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환자가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게 돼서 환자 진료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걱정감을 결국 의료진이 잘 상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SDM을 시작하면서는 저도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환자가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잘 쌓아나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됐는데요. SDM을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환자분들이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잘 알게 되어서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장내과 의사라면 환자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사실 투석 방법 결정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잘 상담을 하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다 함께 행복한 신대체요법 공동의사 결정을 통해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고 안전한 투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한신장학회가 함께합니다. 네, 이제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이제 제가 다음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결국 만성 콩팥병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 콩팥에 있는 사구체라는 것들이 이제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도를 가지고 콩팥의 기능을 대변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 다음과 같은 점수에 따라서 만성 콩팥병의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라고 하면 사구체 여과율 15에서 29, 그리고 5단계라고 하면 15 미만인 경우를 지칭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콩팥 기능이 더 감소했을 때 신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신대체요법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5기가 되고 우리가 신대체요법 중에 투석의 방법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복막 투석을 할 것인지 혈액 투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고민이 많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다 이렇게 다 함께 행복한 다행 캠페인을 통해서 공유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유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 결정에 있어서 결국 환자의 가치와 선호를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한 의사 결정이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전문가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환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더 선호하시는지를 같이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석 준비와 선택을 위한 공동 의사 결정이라고 한다면 신장 전문의가 만성 콩팥병 5기가 돼서 신대체요법이 필요하신 환자분들께 투석 방법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를 종합해서 투석 방법을 결정하도록 의사와 환자가 협력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 의사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사용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공동 의사 결정을 하면서 사용했던 자료들은 이런 사전 상담 자료, 동영상 3개를 환자와 보호자분께 미리 보고 오시도록 하였고, 그리고 진료 시간에는 이런 교육 책자나 PPT 자료나 상담 캘린더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상담을 하고 또 공동 의사 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복막투석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막투석은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 등 내가 있는 곳에서 투석을 하는 방법이고, 본인의 복막을 투석막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복막 투석관을 꽂아 놓고 이렇게 투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번에서 4번 정도 이런 투석을 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복막 투석의 경우는 본인의 복막을 투석막으로 활용을 하는 투석 방법이기 때문에 복강 내 큰 수술을 받았다든지 복막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을 앓은 경우에 복막 투석 도관을 삽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막 투석을 시행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복막 투석의 경우에는 혈액 투석과 다르게 2, 3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든지 또는 여행을 자주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집을 비우기가 어렵다든지 병원에 덜 가고 싶을 때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투석 방법이면서 주사 바늘을 매번 꽂을 필요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본인의 일상생활을 좀 더 스스로 잘 조율할 수 있다는 부분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복막 투석은 매일 시행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또
또한 환자와 보호자분께서 스스로 투석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샤워나 수영 시에 복막 투석 간의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복막 투석액을 보관할 공간과 청결한 투석 공간, 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런 여러 질문들에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관련 질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한다. 복막 투석의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시행하는 투석이기 때문에 매일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혈액 투석보다는 음식이나 음료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 하지만 복막 투석액으로 단백질이 소실되거나 또한 복막 투석액에는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이나 혈당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복막 투석의 경우에는 매일 시행을 하기 때문에 노폐물과 수분을 이제 매일매일 제거를 하는 방법이어서 체액량의 변화가 적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혈압의 변동폭도 적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혈압이 낮아도 투석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혈액 투석보다는 천천히 자주 수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심장 기능에도 덜 부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직장생활이라든지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내 스스로 일상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복막 투석의 경우에는 적절한 장소 그리고 시간이 확보가 된다면 학교나 직장 또는 집, 그래서 본인이 있는 공간에서 시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야간 기계 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밤 동안 복막 투석을 받고 낮 동안은 투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투석은 시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목욕을 자주 한다든지 운동을 즐기시는 경우에는 복막 투석의 경우에는 복막 투석관을 삽입을 해놓고 투석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통목욕이라든지 아니면 수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이 될 수가 있고 통목욕이나 수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도관을 잘 관리하고 말리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제 제한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투석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막 투석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먼저 해둬야 되고 도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투석을 할 때 바늘을 찔러서 매번 투석을 하는 혈액 투석과는 다르게 이제 도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매번 바늘을 찔리진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밤 동안 하는 복막 투석 말고는 투석을 하는 시간 동안 장시간 누워 있진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복막 투석액을 교환하는 공간과 투석액을 적재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하고 했던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는 남자 66세 환자분이었고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만성 콩팥병 5기가 되신 분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는 사구체 얼굴이 한 48 정도셨고요. 그래서 48 정도에서 시간이 가면서 콩팥 기능이 감소해서 이 시점쯤에는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공동 의사 결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런 사전 동영상 자료와 그리고 교육 책자를 바탕으로 이제 같이 상담을 하였고 환자분께서는 그때 일도 하고 계셨고 연세가 있으시긴 하지만 자기 관리가 잘 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셨고 직장 생활을 지속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병원에 덜 자주 오고 싶다. 그리고 주사 바늘을 매번 꽂는 것이 두렵다라고 본인의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상담을 하고 나서 환자분께서는 이제 주사 바늘에 찔리는 부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여러 가지들을 함께 고려해서 향후 복막 투석을 하기로 결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남자 60세 환자분이시고 만성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뇌경색, 신부전이 있고 만성 콩팥병 5기이셨던 분이셨습니다. 내분비내과에서 계속 추적을 하시다가 사구체 혈관이 한 44 정도 됐을 때 저희 심장내과로 오셨던 분입니다. 환자분도 이제 추적을 하면서 콩팥 기능이 점차 감소해서 이 시점에 환자와 보호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공동의사 결정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환자분께는 이런 교육 PPT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환자분은 직업을 지속 유지하고 싶었고 또한 직업의 특성상 2,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자주 오는 것은 힘들다라고 하셨고 또 스스로 일상을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청결한 투석 공간, 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향후 이제 복막 투석을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상의가 되었던 분이셨고 당시 환자와 보호자분과
과학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본인의 처해져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제 공동 의사 결정을 하면서 각 투석 방법의 장단점을 논의했던 것들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사례이고 남자 62세 환자분이시고 IgA 신병증으로 만성 콩팥병 5기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사고 처혈관은 한 62 정도셨고요. 이제 콩팥 기능이 감소한 요 시점쯤에 돼서 공동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께는 이런 상담 캘린더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였고 환자분께서는 주사 바늘이 무섭고 그리고 음식 및 음료 제한을 덜 받고 싶고 그리고 내 일상을 스스로 조절하고 싶다. 그리고 오랜 시간 누워있는 것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들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향후 복막투석을 시행하기로 하고 복막투석을 시행했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기 콩팥병이 되면서 신대체요법을 선택을 해야 하는 과정은 아주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대한신장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 신장의 콩팥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런 다행 캠페인과 관련된 영상들이 올려져 있고 요 세 가지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전 설명을 드릴 때 보여드렸던 동영상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행 캠페인을 시행을 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말기 콩팥병이 돼서 투석을 선택을 할 때 결국 환자와 보호자분 모두 심적으로도 이제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이 드실 텐데 각 투석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환자와 보호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생활 패턴과 그리고 생활 태도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는데요. 혈액투석하고 복막투석을 비교했을 때 환자들이 이런 말을 잘 물어봅니다. 어느 게 좋아요? 어느 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어느 게 병원에 덜 입원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둘 다 예후가 좀 비슷한가요?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은? 최근 데이터를 보면 예후가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혈액투석의 역사가 더 길고 복막투석이 좀 더 뒤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초반에는 복막투석의 5년 생존율이 더 짧았습니다. 근데 대한신장학회에서도 한 20년 정도의 자료를 조사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2006년도에 투석을 시작하신 분, 2011년도에 시작하신 분, 2016년도에 투석을 시작하시고 나서 5년 동안 환자분들이 몇 퍼센트 이제 살아 계시는지를 본 5년 생존율에서도 혈액투석은 대개는 거의 이제 한 80%까지 올라왔고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한 60%였지만 2010년, 11년, 16년도가 되면서 70% 거의 80%에 육박해서 현재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5년 생존율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외래에서도 많이 받는데요. 만약에 둘 중에 어느 한 방법이 좋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그거를 권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생활 패턴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석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공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잘 찝어주시고 환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혼돈하지 않게끔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1분이 남았고 이걸 마침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대한신장학회에서 1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 세계 콩팥의 날 방송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3월 두 번째 주 목요일에도 동일하게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대한신장학회는 만성 콩팥병 예방, 관리, 그리고 정책 수립 등 여러 가지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시청자분들과 환자분들,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분 교수님, 내년에도 출연 좀 해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